자체가 위헌이다. 이거는 뭐 소급 입법이랄지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난다라는 걸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95년 12월에 제정됐고 네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지금 이 사태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거에 대한 판단도 사람이 하게 됩니다. 판사가 하게 되는데 그 판사의 어떤 지식 이런 것들이 95년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 아이들이 쓴 책에 굉장히 많이 공부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당시에 그 황석영이라는 이 작가가 쓴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라는 이 책에 다 이 판사들이나 이 사법계가 다 젖어 있어가지고 다 편향된 그런 이제 판결을 한 것으로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지 않는 이상 올바른 역사, 그러니까 기존에 나와 있던 신문이랄지 정말 이 다르게 쓴 책을 통해서 공부를 하지 않는 판사는요 다 다쪽으로 판단을 할 수밖에 없고 제 생각에는 윤석열 대통령도 다분히 그쪽으로 세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5.18을 헌법 정신에 넣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준비를 하면서도 제가 법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법에 물론 다루긴 하겠지만 더 초점을 두는 거는 우리가 정말 다른 지식을 알아야 된다 이거에 더 중점이 있고요. 앞서서 이제 그 지만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했던 대통령은요 딱 그 앞에 세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세 분을 항상 북한이 가만히 두질 않아요. 그들은 항상 이 세 사람을 독재자라고 프레임을 씌워놨거든요. 그래서 자칭 우파니 우익이니 하는 사람도 그 독재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봤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독재라는 프레임을 깨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그 부분을 오늘 솔직히 메인으로 다루려다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면서 저는 협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협치를 하게 돼가지고 법을 앞부분에 좀 다룰 거고요. 한 3분의 1 정도 다룰 거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준비했던 내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전두환이 하느냐 아니면 김대중이 하느냐가 되는데요. 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022년 7월에 시행되고 있는 게 4차례 개정을 거친 것이고요. 95년도에 만들어진 이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이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씨가 잠깐 잘 안 보실 테지만 이게 이제 95년 12월에 만들어졌고 총 7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만들어진 방식에 따른 거고요. 자, 1조의 목적인데 79년 12월 12일 12.12 사태죠. 자유투는 12.12 사태라고 하는데 이것과 80년 5월 18일을 전후하여 발생한 헌정질서 파괴 범죄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헌정질서 파괴 범죄 행위라는 것을 또 따로 법을 만들어서 이자들이 이걸 진행했다라는 것인데, 자, 이 목적이 국가기강을 바로잡고 민주화를 정착, 민족 정기를 함양한다. 자, 이런 문장들이 다분히 그쪽의 이야기를 대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민주화를 정착시킨다는 것은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민주화를 정착시키려면 이런 법 자체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민족 정기는 김영삼 정부가 굉장히 많이 썼던 이야기고요. 자, 2조에서 공소시효 정지라고 나옵니다. 자, 1항에서 보시면 앞에서 12.12와 5.18 이런 사건을 가지고 헌정질서 파괴 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라는 게 뜬금없이 등장해요. 저도 이걸 처음 봤을 때 뭔가 했는데 이거를 찾아보면 또 법이 또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것도 동년 12월 21일부로 제정이 되어가지고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전혀 우리 헌정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오히려 그걸 파괴하기 위한 법으로 저는 볼 수밖에 없는데요. 자, 2항에서는 제1항에서 국가의 소추권 행사에 장애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범죄 행위, 그러니까 이미 프레임을 다 씌워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죄 행위라는 것은 12.12와 5.18 전후로 한 그런 사건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종료일로부터 93년 2월 24일까지, 그러니까 김영삼이 25일날 취임을 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의 노태우 정권까지 엮어가지고 이 기간을 없는 기간으로 하겠다라고 이렇게 법에 말 같지도 않게 다 집어넣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말한 이 헌정질서 파괴 범죄,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을 보면은 이것도 현재 세 차례 개정이 되어 있는데 똑같은 95년 12월 21일에 만들어졌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이 약칭 헌정범죄시효법이라는 게 이것도 1조의 목적을 보시면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수호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2조에서 용어의 정의를 하는데요. 헌정질서 파괴 범죄라 함은 형법 제2편 제1장 내란해제, 제2장 외환해제, 군형법 제2편 제1장 반란해제, 제2장 이적의 죄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 자체도 다 다분히 표적, 목표를 정해가지고 어떻게 요리를 하겠다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3조의 군소시효의 적용 배제. 자, 대한민국 헌법은요, 헌법 13조에서 일사부재리 내지는 서구입법 적용이 안 된다. 그러니까 한 번 재판한 걸 뭐 뒤진다든지 한 번 재판한 거를 또 죄를 뒤집어 씌운다 이런 거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헌법을 무시하고 만들어졌다라고 스스로 3조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고요. 자, 그래서 앞에서 말한 이 2조에 있던 이 헌정질서 파괴 범죄가 도대체 어떤 건지 쳐다봤는데요. 헌법에 제1장 내란해제가 있죠. 그래서 87조에 보시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 권력을 배제, 국권을 논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라고 해서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거에 대해 가지고 전두환 대통령이 사형 판결을 이제 받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자, 제2장 외환해제에서는 92조 외환 유치 그리고 93조 여적인데요. 여적죄는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성적한 자는 사형이다. 자, 문재인을 비롯한 지금 여러 사람들이 다 여기에 걸려 있는데 지금 법이 집행이 되고 있지 않은 것이죠. 자, 그리고요. 군형법에서도 제5조 반란이라고 해가지고 작당하여 병기를 휴대하고 반란을 일으킨 사람, 그래서 수배는 사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법이라고 하더라도 전두환 대통령하고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아까 5.18 관련해가지고 뭐 전두환이 진압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전두환이라는 사람은 본인의 직무인 보안사령관 그리고 합동수사본부장 그리고 중앙정보부장 허리로서의 역할을 했을 뿐이지 5.18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 수배, 사형이라는 건 아무런 지금 관련성이 없는 법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자, 13조에도 뭐 간첩 해가지고 적을 위하여 간첩 행위를 한 사람은 사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적 행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앞에서 보신 그런 법들이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전두환 혹은 전두환을 비롯한 그 많은 군인들이 저질렀는가라고 이제 물어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정상적이라면 이건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저는 바라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자, 현재 이제 2022년에 존재하고 있는 이 헌정범죄시효법이라는 것이고요.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특별법으로 돌아가겠는데요. 그 특별법 2조에서 정하고 있는 헌정질서 파괴 범죄,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를 지금 알아본 것이고, 자, 5.18 특별법 자체도 95년부터 해가지고 4차례 개정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크게 비중 있는 건 아니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2021년 1월에 이제 개정된 이 특별법에서는요 1조 그리고 1조에 2에서 추가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짚어볼 것이고요. 자, 2조 8조도 이제 추가가 되는데 이 8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의 이 표현의 자유가 제한을 받게 됐고 우리 저기 자유파출이 29살 청년 한진상 청년이 이것 때문에 지금 광주에 내려가가지고 재판을 받는다는 이런 아주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그래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8조에서 이제 규정을 하게 되는데요. 자, 1조와 1조의 2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마지막 3차 개정이 되면서 2017년도에서 2021년도에 이제 개정이 되면서 바뀐 건데요. 이 헌정질서 파괴 범죄 그리고
반인도적 범죄라고 해서 반인도적 범죄라는 부분이 이제 추가가 됩니다. 그리고 1조의 2의 정의 부분에서도 이 반인도적 범죄라는 것을 이제 명시를 하게 되는데요. 따라서 이 반인도적 범죄를 누가 저질렀느냐라는 것을 이 앞에 선정돼서 파괴 범죄자에게 적용을 시키는 거고, 반인도적 범죄로 인해서 만들어진 희생자들은 국가로부터 배상금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1조 2의 2항에서 반인도적 범죄를 이 제1항에 기단 동안에 국가 또는 단체 기관의 민간인에 대한 살해, 상해, 감금, 고문, 강간, 강제추행, 폭행을 말한다라고 해서 자, 이런 행위를 받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희생자가 되고 배상을 받게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법에 대해서 좀 저희가 알아본 것이고요. 자, 지금 이게 광주의 5월 18일 당시에 이게 모습입니다. 플래카드 걸렸는데요. 항상 광주에서 외치는 건 5월에서 통일로라는 구호예요. 5월 18일 과연 대한민국의 어떤 한반도 통일과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가, 그리고 그들이 원했던 통일은 어떤 식의 통일인가 질문을 해봐야 되고요. 그러한 자들이 이 대한민국 지금 이 안보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플래카드에서는 학살 주범이라고 하면서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전에 돌아가셨는데 살아서도 진상규명을 계속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뭐 진상을 규명을 해야 될지, 이 사람들은 끝까지 대한민국이 무너질 때까지 이렇게 행위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과거에 있는 신문 그리고 김대중의 이 원심 판결문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은 뭐 누가 됐건 바꿀 수가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지식을 알고 있고 저들이 말하는 프레임이 넘어가지 않도록 이걸 잘 전파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12.12 정동환 연행인데요. 자, 우선 6일 전인 12월 6일의 신문입니다. 최규하 대통령이 10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뭐 신군부랄지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는 존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대통령이 분명히 최규하 대통령으로서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개헌이 확대가 됐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12.12 이 사태가 일어난 이후 꼬리가 나왔죠. 13일날 신문인데요. 여기서 다 똑같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규 씨의 사건 관련해가지고 정승화 장군을 연행했다. 조선일보에도 김재규 조사 중에 새 사실이 발견됐다. 이렇게 하면서 연행을 한 것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위 상임위원장에 취임했던 전두환 대통령 모습인데요. 자, 5월 31일, 그러니까 광주의 사태가 진압이 된 이후의 신문입니다. 이렇게 광주 상황 텍스신으로 나와 있는데 우측에 보시면 국고위에 관한 신문이 나오고요. 자, 위원장에 전두환 정부부장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국고위 한 판씩을 내걸고요. 박충훈 국무총리 서리와 이제 악수를 하고 있고, 제일 우측 끝에는 이희성 개헌사령관, 그리고 제일 왼쪽에는 주영복 국방부 장관하고 다 축하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누가 정권을 찬탈하고 이런 일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자,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수괴였다, 이 헌정질서를 파기한 수괴였다라고 하면은 굳이 이 최규하 대통령으로부터 이렇게 진급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8월 6일날 진급 대장 계도를 달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지휘자로 이렇게 서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도창기도에까지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일본의 언론에서 보도를 한 건데요. 전두환 장군의 결단은 정당했고 궁지에 빠진 한국을 구했다라고 이렇게 정당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문장이 있는데, 자, 국가의 존립과 치안 확립이 있은 후 경제 안정과 민주주의가 있다라고 아주 정확한 논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장군이 중앙정보부장 서기를 겸하고 있으면서 했던 그분의 행동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했던 행동이다라고 이렇게 다르게 판단을 하고 있죠. 전두환 장군이 저녁식을 합니다. 그 전에 이제
하야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8월 16일 호의 기사입니다. 그리고 8월 23일 날 신문인데 전두환 대장이 저녁식을 가졌다. 자, 그러면서 신문에서도 전두환 대통령이 참 참 대단한 장군이다라는 것을 계속 보도를 합니다. 자, 이런 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다. 해 역사 창조의 선도자다. 절망에서 우리를 구해냈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12.12 그러니까 12.6 사건 조사부터 12.12 그다음에 여러 학생 소요 사태 그다음에 사국 탄광 난동 5.17 그다음에 5.18 등등 여러 이야기들을 정말 잘 수술해낸 그 의지와 능력 이거 정말 대단한 분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이 네모 박스를 파란 네모 박스를 보시게 되면요 전 위원장의 놀라운 시도력은 급기야 국민의 열렬한 열망을 받게 이르렀다. 자, 국민들은 우리는 그를 원한다. 자, 국민들도 다 그를 원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이제 전역을 하고 대통령 이제 후보가 되시는 거죠. 그리고 당선이 됩니다. 일단 등록부터 하게 되고요. 등록을 했고 당선을 하는 이런 다 헌정질서에 부합한 과정을 거쳐서 대통령이 당선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과거력 이렇게 다 나와 있고 왼쪽에는 대한민국으로부터 받은 이 훈장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어디에도 뭐 반란을 일으켰다 이런 토구 거짓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79년도부터 해서 보안사령관 했고 80년 8월에 대장으로 예편하면서 이제 대통령에 취임을 하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9월 1일 날 취임식을 하게 됐는데 그 모습이고 자, 이후에 개헌을 통해 가지고 12대 대통령까지 압도적으로 등록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는 뭐 직선제는 아니었지만 간선제를 통해서 많은 국민의 영혼을 담아서 이렇게 당선이 된 게 바로 전두환 대통령이고 그분이 11대 12대를 통해서 이 대한민국 이 한강의 이적을 이루신 분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김대중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뭘 했냐? 자, 5월 19일 기사인데요. 그러니까 비상계엄인데 확대가 됐을 때 바로 연예인이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연예인이냐? 소요를 매우 조정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김대중의 추모, 우리 반 이렇게 나오죠. 자, 그리고 비상계엄을 확대한 것은 국교의 동태, 소요 사태를 감안한 조치였다. 자, 그래서 포고령 10호를 발동한 거다라고 되어 있고요. 결국은 80년 7월에 기사입니다. 김대중 등 37명 군사재판 회복조했다. 그리고 유혈혁명 정부의 전복을 기도한 혐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미 조직도도 다 이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등 내란 음모 사건 체계도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왼쪽에 녹색 네모를 보시면 이제 총지휘자가 복학생 이해찬으로 되어 있고 그 왼쪽에는 이제 서울대 신재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들은요 민중공기 정부 전복을 해체했던 자들이고요. 우측 하단에 보시면 그 5.15 이 회군이라고 하잖아요. 서울역 회군이라고 표현하는 그것도 참 말이 안 되는 거죠. 군대도 아닌 어떻게 회군을 합니까? 학생들은 물러나기로 했다라는 것이고요. 우측 하단에 광주 사태가 유발되어가지고 학생 폭력 시위 이런 것도 다 기획을 해서 발전을 한 게 5.18 사태였다. 그러니까 김대중이 아니었다면 멀쩡한 광주 시민이 죽을 이유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김대중이 이렇게 잡혔기 때문에 정치 일정의 변함이 없고 그는 저해 요인으로서 이제 제거가 됐다. 그리고 개헌 당국이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김대중이 11.6 이후 사회 혼란을 펴가지고 성급하게 집권 욕에 젖어서 이 사태를 일으킨 것이고 김대중과 같은 사인 정치인은 혹은 민주의 가면을 쓴 적색 요소는 법의 심판에 따라 정치 영역에서 배제돼야 한다라고 이렇게 아주 올바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우리는 이걸 제대로 기억하지 못했고 결국 후세가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죠. 자, 그리고 7월 신문인데요. 국회 조국 전선에서 김대중을 비호하고 나섰다. 그러니까 사형 판결을 이렇게 내리게 되니까 북쪽에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다. 9월 김대중 비용을 비난하는 한민통 등 반환단체. 한민통은 김대중이 수계로 있었기 때문이죠. 자, 이런 손충 기자의 김일성의 꿈은 김대중을 남조선 대통령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이런 책이 괜히 존재하는 게 아니죠. 여기에 모든 그런 사실들이 다 적나라하게 적혀 있는 것이고요. 계속해서 북쪽에서는 김대중 사형 선고에 반대를 하면서 우리 정부를 비난합니다. 뭐라고 하느냐? 민주주의 인사 김대중에게 사형을 언도하는 범죄 행위를 감행한 남조선 정부를 규탄한다,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민주라는 이 말이 정말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김대중 풍절문을 좀 살펴볼 텐데요. 이거는 여러분들도 다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이라는 홈페이지가 있는데요. 거기에 다 디지털 자료로 해서 올라와 있고, 이게 지금 내란 음모 등 사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김대중이 내란 음모 때문에 사형 판결을 받았다라고 잘못 아시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다른 제목으로 사형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국가보안법 위반 등에 의해서 사형이 된 것이고요. 자, 김대중을 제외하고는 밑에 보면은 다 내란 음모 등이라고 되어 있죠. 우측에는 신재철까지만 내란 음모 등이고, 나머지는 기원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김대중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에 의해서 사형을 당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도 이거를 많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그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일까지는 없었을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이게 내란 음모 등으로 되는 바람에 그가 다시 제기를 할 수 있었던 어떤 계기가 마련되지 않나 싶고요. 자, 국가보안법에서는 이 반국가단체를 구성한 이런 자들의 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결문 중에서 내란 음모, 기원법 위반 교사, 국가보안법 위반, 방공법 위반, 외국판 관리법 위반, 이 모두를 한 게 바로 김대중이다. 김대중 인적 사항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 별지 3에서는 주문에 피고인 김대중을 사형해, 그리고 피고인 김대중으로부터 압수된 이 돈들 다 몰수한다. 이게 외국판법의 죄를 저질렀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이런 금 157만 1,400원을 추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심이었고, 법령에 적용해서도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국가보안법 위반죄에 관련하고는 그 소정형을 사형을 언도한다고 되어 있고, 우측 가운데서도 가장 중한 판시 국가보안법 위반죄의 정한형으로 피고인 김대중을 사형에 처하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들이 이제 심판관이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피고인 김대중에 대해서 이게 26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총 26페이지에 걸쳐서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중간에 몇몇 사항만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총련 등으로부터 극진한 자금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충당했다라는 것이고요. 반국가단체 활동에 동조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 활동을 했다. 한민통 결성의 필요성과 취지를 설명하여 동인들과 한민통을 구성할 것을 합의했다. 한민통의 결성을 선언하기로 했다. 자, 의장의 김대중 취임시키기로 확정. 자, 그리고 김선생 김대중이 한민통 의장으로 추대되었다라고 본인도 이제 알고 있다는 거죠. 자, 의장을 그만두면 한민통 활동이 어려워지므로 김선생의 의장직을 유지하자. 73년 8월 13일부로 이제 의장이 되는 것이거든요. 한민통 의장으로 취임한 이래 계속하여 반국가단체 수괴가 되어 동단체에 이익이 된다는 점을 알면서, 그리고 이렇게 돈을 받아가지고 자금으로 사용을 했다. 일반 국민을 가세시켜 폭력으로 북한을 분란하여 정부를 전복할 목적으로, 자, 이게 이제 내란 음모죄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김대중은 국가보안법 위반, 반국가단체 수괴로서 사형을 언도받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광주에서의 당시의 이제 전단인데요. 여기서도 보시면 빨간 네모에 군부 독재의 원흉 전두환은 즉각 물러나라. 80년 5월 24일의 전단지예요. 이때 무슨 군부 독재가 어디 있습니까? 자, 그리고 군부 독재 하수인 과도령도 물러가고,
민주인사들로 구국 과도 정부를 수립하라. 김대중을 비롯한 모든 민주인사와 학생들을 즉각 석방하라. 자, 이 민주인사라는 게 북에서 말하는 우리 민주인사 김대중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북쪽과 똑같은 노선을 취하고 있는 자가 작성을 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게 적합하겠죠. 자, 그리고 80만 민주 시민의 결의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굉장히 황당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미 제7함대 소속 항공모함 부척이 부산에 정박하며 전두환 일파에 더 이상의 무모한 만행을 견제하고 있으며 군부 자체 내에서도 알력이 생겨 전남사단과 향토사단에서는 전두환 일파의 명령을 듣지 않고 있어 전두환의 멸망은 머지않아 확실하다. 아니, 전두환은 보안사령관인데 군대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말도 아닌 이야기들을 뿌렸다. 그리고 민족의 이름으로 울부짖노라. 살인마 전두환을 공개 처단하라. 어떻게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공개 처형으로 처단을 어떻게 합니까? 자, 이것도 다 북쪽의 지령을 받은 누군가가 작성을 한 전단지다. 자, 그러면서 또 민주인사 석방하고 민주인사로 구국 과도 정부를 수립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게 80년 5월의 광주입니다. 심지어는 이제 고등학생들까지 끼워가지고 나와서 총을 들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요. 파란 네모 박스를 보시면 천인 공노할 살인마, 여기 이제 전두환이라고 들어가거든요. 전두환의 만행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부모의 형제 동생들이 그들의 흉측한 총칼에 쓰러지는 것을 그대로 감당만 할 것입니까? 라면서 선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전두환이라는 사람을 뭐 이렇게 등단하기 전부터 살인마라는 낙인을 찍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인마 전두환, 학살자 전두환이라고 이미 많은 사람들이 세뇌가 되어 있기 때문에 판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요, 이성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없게 된 상태를 우리가 지금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피를 마시고 사는 흡혈귀와 같아서 숭고한 피해 대가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 자, 이거는 김대중이 80년 3월에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연설을 하면서 민주주의라는 나무는 피를 먹고 자란다라고 해서 그 피는 바로 유혈 사태를 암시를 하고 많은 국민들을 선동하는 이야기였다는 것을 우리가 또 추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지금 이 5.18 특별법에서 1조에서 정하고 있는 12.12와 이제 5월 18일 날짜를 딱 정했잖아요. 자, 이 12.12 사태라는 것은 정승화 이 장군을 연행하는 과정이었고, 박정희 대통령 시해 수사 과정에서 당연히 해야 했던 일이고, 전두환 전 보안사령관으로서는 본인의 상급자를 연행하는 자신의 목숨을 건 아주 용감한 행위였다라고 정의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80년 5월 17일에 이 국무회의를 통한 최규하 대통령의 비상계엄 확대 조치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한민국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헌정질서 보호 행위였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전두환 장군은요, 보시는 엄청나게 이렇게 화려한 양력을 지니고 계세요. 그 어디에도 뭐 쿠데타를 일으켰다, 누구를 뭐 끌어내렸다 이런 게 없어요. 본인은 헌정 질서에 따라서 임무를 수행했고, 그에 따라서 대장까지 진급을 한 다음에 민간인 신분으로서 대통령 후보가 됐고, 통일세 국민회의에 선거를 통해서 정식 대통령으로 취임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정당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특별법 제1조 2의 정의에서 정하는 이 헌정질서 파괴 범죄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다 아시잖아요. 역사적인 사실과 전혀 부합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헌정질서 파괴 범죄를 실제로 누가 저질렀느냐, 그거는 지금 보시다시피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이미 원심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즉 반국가단체인 한민통일 수괴였기 때문에 사형 선고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 가지고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라고 이미 다 나와 있는데, 그것을 도대체 누구한테 뒤집어 씌우고 있는지 이게 지금 도대체 말이 안 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거짓이 지금 만들어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 많은 이 국민들이 거짓 속에서 헤매고, 또 거짓된 또 법을 또 계속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역사적 사실을 바로 직시를 함으로써
우리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수가 있고 우리 후손들이 더 잘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누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젊은 교수답게 새로운 자료를 많이 수집하시고 훌륭한 강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한 2, 3분 요약한다면 우선 처음에 5.18 특별법 여기 우연성을 얘기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이 행위는 1979년 12주부터 5.18까지 80년 5.18까지인데 법은 언제 제정됐습니까? 5.18 특별 95년 5월달에 제정됐죠. 이건 보더라도 행위는 지금 15년 전의 일인데 15년 이후에 법을 만들었으니까 이건 바로 소급 입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이건 어느 나라든지 이런 인권 침해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이걸 단죄를 한다. 헌법에 소원을 제기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었고요. 그리고 헌정질서의 파괴는 그 전두환 대통령이 내란죄로 억울하게 가 있는데 그 파괴 원인은 김대중이다. 그것도 다른 사람보다도 국가보안법에서는 불법 단체를 조직해가지고 국가에 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거기 수배로 해서 한일통에 그걸 근거로 해서 국가보안법에 처벌받도록 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어프로치고 특히 헌정질서 파괴의 여러 가지를 적시를 잘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이주선 교수님이 해주겠습니다. 네. 이 단체에 대해서 그것도 모르고 왔는데 의미가 있더라고요. 자유연대에서 올해가 12.6에 43주년이고 그런데 저번에 앞에 우리 김한 박사님이 참 뜻 있는 발표를 해주셨고 진짜 이런 노인사들이 감동이 깊었습니다. 또 젊은 피, 우리의 젊은 피, 우리 강 박사님도 5.18에 우리의 그 후속타로서 그래서 제가 마음이 좀 든든합니다. 지나간 10여 년째 5.18에 지박사님과 같이 그 전국 돌아다니면서 강연했던 것이 저희 마음 운명이었다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정권이 바뀌면서도 실감이 안 나는 것이 황석영의 그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1985년파인데 저도 그걸 읽었는데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읽으신 것 같아 보니까. 근데 우리 여러 가지 책 같이 읽는데 이거만 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올바른 돼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세탁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이제 가져갔습니다. 현재 87 체제 이후에 87헌법 이후에 가장 악법 중의 악법이 5.18 특별법이에요. 이게 우리나라에 작용하는 김대중의 정치 권력이 등장하면서도 법안으로는 우리나라 작용할 시작은 5.18 특별법으로 문을 주게요. 그 다음에 이제 4.3 특별법, 요순사건 그 특별법, 그 다음에 부마항쟁, 그 다음에 보도연맹까지 갈 겁니다. 그러면 이거 전부 다 지역이 진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토니 그람시가 말하는 그 진지에서 좌익의 공산주의자가 들고 일어나면서 올바로 100% 투표합니다. 평화적인 행동으로 공산화가 되는 이런 진지로운 전략이 지금 구체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더 구체화시킨다면 이 역사라는 것이 팩트로 중심으로 움직이는 건데 정치 권력이 바뀌면서 법관을 협박, 농단, 이런 매니플레이션 조정을 해가지고 역사를 왜곡하고 거기서 역사 전쟁을 하고 그다음에 법률 전쟁을 통해가지고 이 나라를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가는 것이 30년의 87세대의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우리 다 아는 이야기인데 이거 소구입법하고 일사부질의 원칙으로 해가지고 5.18 특별법 자체가 이것이 유연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5.18 특별법 5번 이걸 검토를 좀 해봤는데 한 용어 하나 자체가 저는 용납이 안 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정치 권력의 교체로 역사 해석이 변질된 대표적인 합법이고 5차례에 걸쳐서 특별법 개정을 했는데 이것은 저는 국민적 동의를 받았는가 하는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선거 때마다 좌익 정치가들, 좌익 정당들이 표심을 잠깐 프로필 의심에 한 그 형태가 법안을 나타났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공소시효를 갖다가 여가가 지금 중단시키지 않습니까? 공소시효.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그 로스쿨의 그 교수들이 저 양반들이 법에 가지고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법률가들, 로스쿨의 교수가 과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지성인가? 이거는 벌써 법관들, 변호사들, 검사들, 그 로스쿨의 교수들이 이거는 위헌이라고 해가지고 이러한 세미나를 했어야 되는데 여기 시민들이, 우리 외국 시민들이 일어나서 이것이 이제 출발을 해가지고 계속 5.18에 대한 위헌성 여부를 역사에 강조를 하고 또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 이것을 투 트랙으로 나가야 되지 않는가. 이것이 시장에 가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개정안을 보면 5차례 했는데 특히 뭐 12.12부터 5.18 사태까지 공권력 집행가의 권위를 갖다가 이제 무력화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최규하 정부 시절에 권력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 당시 헌법, 헌정 질서, 그 공권력, 최규하 정부 자체가 부정된 거예요. 우리는 그 당시 그 법정 생활을 하고 있는 건데 이거는 법치주의 농란이가 이런 게 아닙니다. 그것이 혁명정부가 이것이 무슨 엉터리 정부였습니까? 과도 정부가? 그러면 과도 이승만 박정희 그 다음에 최규하 정부 그 자체의 역사 그 법치주의 그 자체를 무시했기 때문에 이 당시에 그 공권력 집행 권위 통째로 무시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그 당시에 그 일종의 국가 비상사태였는데 12.12부터 5.18까지 비상사태였는데 그 덕분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이 국가 전체적인 활용되고 대한민국의 유죄가 됐는데 그 당시에는 다행이다 했는데 그 당시에는 모든 그 복을 누린 사람들이 우리 모든 국민들이 정권이 바뀌니까 거기 아부하면서 그래 하면서 몇 사람들 좌익 정치인들 좌익 언론에 따라가지고 사법부를 협박을 해가지고 그 당시에 친구가 않고 그 당시 복을 누렸잖아요. 응? 그 당시 국가안보, 국가의 생활 다 그렇게 얼마나 많이 그것이 안정이 되어서 폭풍이 진압돼서 다행이다고 보니까 얼마나 많이 그렇게 가슴을 들어다봤습니까? 근데 세상이 바뀌니까 거기서 부활해서 한 거는 그건 곤란하다 해서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에 우리 3차례 거쳐 있었는데 2016년, 2021년 1월달, 5월달 보니 참 기가 차네요. 자, 끝으로 말씀드린다면 지금 오늘 강 박사님이 하는 의미가 뭐냐면 역사를 와르 히스토리 H카가 그 책을 썼지 않습니까? 저도 뭐 대학 서클에서도 그 책을 가지고 몇 달 동안 공부하고 있는데 역사 해석의 기본 요소라는 것이 당시에 팩트에다가 현재 관점의 평가라든가 인터프레이션이 이게 접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H카가 역사는 무엇인가 그 책 강의를 통해서 과거와 현재와의 컨티뉴이티 대화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그랬어요. 컨스턴트 컨버세이션 과거와 현재와의 대화라는 것인데 그 당시의 그 상황 팩트와 현재적인 그 관점 인터프리테이션의 이 균형적 배합이 중요한 것입니다. 균형적 배합, 바란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현재적 관점이 변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은 과거의 기본적 사실 그 자체가 소홀이 되는데 오늘 강 박사님이 과거에 일어났던 사실에 돌아가서 이런저런 사실이 있다. 김대중이가 이렇게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제시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저도 법원에 한번 가봤습니다만은 법원의 판사들이 공안 사건을 세판한 사람들이 옛날에는 60, 70대 사람이 같이 공안 사건을 다뤘는데 검사도 공안 사건 다룬 사람들이 30대 초반이 다루고 있어요. 다 안 하려고 그럽니다. 공안 사건을.
그러니까 뺑뺑식으로 이리저리 돌아가지고 무한정 돌고 돌아가지고 판결도 안 나오고 인기도 없으니까 공안사건에서 내팽개져 있고, 판사도 이 공안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뺑뺑이 돌리는 식으로 구주대기 식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판결이 간접 공안 판결을. 근데 가보면 법관들이 요새 그 역사 몰라요. 대표님이 윤석열 대통령 역사 모른다는 거 지금 세상에 다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같은 분이 역사를 모르는데 일반 고시한 법관들은 더 모릅니다. 그런데 앉아서는 4.3이 어떻고 5.18이 어떻고 어떻고 하면서 이 일반 방청객들 모르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황석영 그 책 같은 거 하나 있고, 황석영 책이 5.18 전부 아니지 않습니까? 응? 그래서 이런 법관들이 역사를 행세해요. 그 법정에서 그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과거 역사적 판결에 대해서 인터프리테이션, 해석과 평가 문제는 전문가 영역에 맡겨가지고 역사가들이 무한정 시민단체가 토론하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그 결과를 가지고 판결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해요. 궁극적으로 범법행위, 헌정질서 파괴해가지고 살인이라든가 도둑질이라든가 구체적인 팩트를 가지고 판결하지, 역사적 해석을 가지고 어떤 사건이 정의로운 사건이니 민족 정의를 내세우니 이런 그런 같은 이야기를 하질 않아요. 이 판결이 말하는 민족 정의를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는 이거는 법관들이 할 수 있는 용어가 아니에요. 이거는 문학자들이 하는 수고, 역사가들도 요새 문학 정의가 어쩌고저쩌고 하지 않습니다. 왜? 민족이라든가 정의라는 것은 손에 잡히지도 않고 팩트도 아니에요. 근데 법관들이 이런 용어를 만들어내가지고 12.12하고 5.18 때 그 나라가 굉장히 어려웠던 그 순간, 나라가 누라는 위기에 왔을 때에 그 위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의인들을 그 훈장을 박탈해가지고 잡아쳐놓고 모욕을 주고 잡아되도록, 그리고 그분 한 전두환 대통령은 지금 어디 가 있습니까? 연령에서 아직도 뼈를 묻지 못하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특히 그 12.12 사건은 새로 규명이 되는 게 정수가 체포 과정에서 이게 우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느 정수가가 YS한테 붙어가지고 나는 오보라를 하면서 이렇게 거기서 선거도 하면서 알죠? 거기서 캠페인 돌면서 책이 나오면서 그걸 뒤집고 그러면서 12.12가 무슨 반역죄인 것처럼 되면서 모든 이 발단이 이게 뒤집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이것이 민주화 운동이라면은 이 사람들의 인명이 공개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대통령이 공개하라 해야 돼, 이거는. 그게 전체가, 이 민주화운동 특별 전체 자체가 용과 유연으로 가득 찼는데, 지금 민주화 운동이 지금 성역화되면서, 이게 모든 나오면은 이게 평등한 거 아닙니까? 나오면서. 이 자유민주공화국은 모든 것이, 평등한 것인데, 성역화되고 여기에서 민주화 유공자, 귀족층, 특권층이 형성되고 말았어요. 특권층이. 그 다음에 제주 사상 사건에 특권층이 형성될 거 아닙니까? 그 제주 여술 반환 사건, 금화항쟁, 그 다음에 보도연맹, 그렇게 다 자기들 민주화 유공자로 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민 가지 않으면 어디서 견딜 겁니까? 이거 보도해가지고 좀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오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역사적인 팩트 다시 추구하고 또 법률적으로 5.18의 위헌이라는 것을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이런 운동을 통해서 특히 12.6의 43주년을 맞아가지고 새로 우리가 역사운동, 역사전쟁을 새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뜻깊은 날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합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이 토론을 해주셨는데 우리 강 박사께서 제기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5.18 법은 어느 조항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가 위헌이다. 이런 공개 말씀드리고 특히 이거를 우리가 해결하는 데는 판사나 검사들이 전문성이 부족해가지고 좋게만 알고 그런 거야. 전문성이 부족하니까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법정에서 좀 나서가지고 전문성을 교육할 수 있도록 공론화도 하자. 어떤 사건을
쪼개쪼개 짜가 12.12라는 일을 하자 이런 말씀을 하고 거기서 우리 시민단체는 우리 민심이 천심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깨우치도록 참여해서 활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으로 요약을 하고 크게 와봐서 역사의 재조명과 재설립을 위해서 우리 큰 거부를 내리자 이런 쪽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봅니다. 지금 시간이 좀 처음 시작할 때이기 때문에 오버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플로어에서 말씀을 하시고 싶은 분이 계시면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 되시면 될 예, 이쪽 박사님 말씀 주시죠. 여기 아까 이주천 교수님 말씀 중에 이제 연관된 얘기인데 1997년 대법원 판결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대법원 판결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제가 전체 12가지 품의 판결이라고 하는 내용을 이제 여기다가 책에도 이제 나열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2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최기화 대통령은 바지였다. 판결문에 바지였다. 그래서 최기화 대통령이 서명한 것은 모두 전두환의 책임이다. 이런 판결문이 있어요. 이게 대법원 판결문이라고 그 국민들이 대법원에서 판결했는데 뭐 이러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게 있냐면 전두환은 별 2개야. 47살이야. 그러면은 장관, 국방장관이라든지 대통령이 시키는 일만 해야 되는데 왜 지가 뭔데 전국에서 머리 좋다는 사람들 전부 끌어모아 가지고 시국을 해소하는 시국을 해결해가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대통령한테 부지런히 보고를 해서 그 역사로 여망을 얻어가지고 국민적 여망을 얻어가지고 이거 대통령이 됐지 않느냐. 그러니까 열심히 일한 거 그 자체가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짓이었다. 그런 판결이 있어. 네? 이런 대법원 판결 가지고 뭐 대법원에서 이미 뭐 판결이 끝났기 때문에 5.18이 5.18에 북한군이 왔다고 한 거는 뭐 있을 수가 없다. 이게 판사의 판결문이 또 그렇게 나와. 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조금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분이 없으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네, 그래서 이쪽으로 나오시면 돼요. 이런 좋은 토론회를 세미나를 갖게 해준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저는 그냥 단순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여러 가지 지금 5.18에 대해서 연구 많이 하고 이제 지만은 박사님의 같은 경우 또 많은 철저한 또 아주 밑바닥을 다 긁어내서의 이런 또 증언 또 설명 또 현상파 그래서 뭐도 이제 감동 깊게 듣는데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거론됐다가 그 다음에 또 이제 포기했다가 또 잠잠했다가 있는데 제일 어쨌든 간에 변함없이 남아있는 문제가 5.18 유공자들에 대한 증상 그걸 갖다 밝히는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왜 이렇게 여태까지 안 될까? 또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파의 기류를 타가지고 애쓰느라고 이제 하는데 지금 또 검찰이 법무장관이 지금 열심히 잘 이제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애쓰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5.18 증상 유공자 문제는 이렇게 해결이 안 되며 밝혀지지 않으며 앞으로도 이렇게 또 열심히 우리 싸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이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는 어떤 절대적인 그런 하나의 상황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런 걸 좀 한번 좀 밝혀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어쨌든 간에 우파에서 찍어가지고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이 나왔다 그러면은 적어도 이걸 갖다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왜 이렇게 지금까지도 그냥 잠겨져 있고 또 우리 국민들은 지금 갖다 아주 그거는 아주 그냥 그냥 어쩔 수 없이 가는 거다 하는 거로 이렇게 잠잠히 있어야만 되는 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가 답변할까요? 하나 더 하면은 저기 이제 이 5.18 유공자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밝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느냐. 예, 자, 우선 오늘 주제는 5.18에 관해서 사실을 밝히는데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두환 대통령의 명예를 회복하는 쪽에서 접근하는 방법으로 오늘 토의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18의 유공자를 밝히는 것도 굉장히 심보고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거는 얘들이 밝히지 않는 법적 근거는 개인 사생활 문제다라고 하는데 사생활보다 우리 납세자가 아닌 권리다. 그래가지고 이걸 투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또 계속 여론을 환기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동감을 하고요. 그리고 법적으로 이걸 규제하는 것이 아까 5.18 특별법의 8조에 보면은 그게 5.18 성역화법이라고 해요. 새로 2021년 5월달에 다시 1월달에 만든 법. 5.18의 얘들 법명 자체가 5.18 민주화 특별법 이렇게 됐습니다. 앞에 민주화를 못을 박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5.18 사태를 예를 들면 거기에 민주화가 아니고 표명하는 그런 언사나 혹은 발표나 간행물이나 이럴 때는 처벌받는 나이가 좀 5년 이하 5천만 원 이하의 처벌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새로 집어넣은 거죠. 이것도 우리 일반 국민들이 꺼려하도록 하는 것이죠. 뭐 자료를 지금 예를 들어 지박사님 책이라든가 보면 이것도 벌금내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도 주눅을 사실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이렇게 대못을 박았는데 그게 우리가 평행의 자유를 하고 싸움을 해가지고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다 해가지고 싸워야 됩니다. 그걸 두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네, 이 정도 답변 또 말씀하십시오. 한 가지만 네. 드리겠습니다. 그 5.18 관련한 이제 투쟁을 할 때 거기 보면은 이제 현대사 연구 차원 연구 그런 활동을 하는 것들은 잘 인정이 돼 있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요. 그 현대사 연구 측면만 가지고 해도 이렇게 오늘 강 박사님 있는 사실 그대로만 말을 해도 이런 것은 괜찮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5.18 얘기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막 뒤로 물러나요. 근데 그러지 말고 현대사 연구의 차원에서는 가능하고 또 이렇게 법조문 가지고 소송 거는 것은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좋은 설명이시고 참고로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박사께서 북한군이 5.18 때 내렸다. 이걸 대법원에서 판결할 때 뭐라고 하냐면 역사 연구 이론으로서 하는 문제가 없다고 하는 문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넘었다는 데서 연구 차원에서 하는데 문을 개방하셨어 우리 지박사님께서. 그것만 여기 보니 안 계신데 박수 한번. 예, 여러분 일부 세션, 일부 외국